네, 여러분 이 법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황성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아, 몸살이 나서 오늘 제 목소리가 혹시 좀 거슬리시면 좀 양해를 바랍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뭐 공부할까요? 요즘 뭐 탄핵 정국 때문에 다른 주제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적 쟁점을 오늘은 좀 공부를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물론 항상 제 스타일대로 제 주장을 강력하게 네.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쟁점별로 좀 탄핵의 헌법적 쟁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난번에 제가 허원순 논설위원과 여러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 갔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미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서 박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소소한 헌법적 쟁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표가 있나요? 제가 오늘 한 5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요. 이제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 있어 대행 권한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 학설상으로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야당이 발의한 권한대행 제한법은 합헌인가? 만약에 이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논란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툴 것이냐?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요. 지금 이제 대권 주자로서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계시는데.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 그럼 다른 대선 주자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는 이제 안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 탄핵 심판 종결 전에,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헌법학계 교수님들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그래요? 저 질문도 성립되는군요. 그래서 일단 뭐 1번부터, 그러니까 지금 쟁점으로 정리한 것은 이제 탄핵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쟁점은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 탄핵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 제한설하고 무제한설이 이제 학계에서 다툼이 있는데요. 일단 어디까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제한설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국정 방향만 유지하고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인사권도 새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제한설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을 경질하거나 뭐 아니면은 새로운 뭐 기관장을 임명한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그 당시에 그대로 스톱해서 나라만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제한설의 입장이고, 이제 무제한설은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제한설의 경우에도 현상 동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상 동결로 보느냐, 아니면 제한을 하더라도 새로운 권력적 작용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무슨 인사를 한다, 말하자면 국영기업이 무슨 인사를 한다 할 때 물론 청와대를 갔다 왔죠. 청와대에 갔다 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장관령으로도 장관이 원래 하게 돼 있는 거거든. 장관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변이 얘기하듯이 무제한이면 그건 완전히 별도 이제 무제한이 되는 건데,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순간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냐 하는 토론들이 있죠. 이제 제한설이 학설상으로는 다수설입니다. 그 무제한설은 이제 좀 소수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자들은 이론적이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큰 논거죠. 너는 선거로 뽑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당해서 얼떨결에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면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설을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배경이 되는 지식을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법학에서 헌법 유보라는 말과 법률 유보라는 말을 좀 씁니다. 예. 법률 유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률 유보인데 예. 조문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중간에 한번 보시죠. 41조 2항 같은 경우 이건 예입니다. 예. 예.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법률 유보예요. 네. 법률로 해라. 뭐 밑에 보면 79조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법률로 이렇게 유보를 해버리면 법률 유보인데 예. 헌법 유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헌법 21조 사항 맨 위에 보시면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의 사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법률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 외에는 다 보장된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도 저거 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헌법에서 제한 그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헌법 유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 주장인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대행을 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권한대행 한다고. 권한대행이고 헌법 스스로도 그 권한대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법률 유보로 헌법에서 넘겨버린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적으로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전쟁이 났다가 그 휴전선에서 우리 국군이 격퇴를 하고 보안이 진군을 해서 북진 통일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들었더라면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안설에 따라서 아니 우리는 남한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진군해라. 신의주 압록강까지 가서 이 기회에 통일을 하자라고 군통수권자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안설의 가장 큰 약점은요. 도대체 아까 주필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수많은 통치 행위 중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인사권 같은 경우에도 예. 예를 들어서 하급 공무원 시험을 쳐서 임용한다. 당연히 인사권을 행사해야죠. 예. 대통령이 뭐 그렇습니다. 하는 거는. 그런데 점점 올라와서 개각을 할 수 있는가? 예. 또는 조각을 하는 정도 수준까지 바꿀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그럼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논리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순간 의회가 이 나라를 독재한다라고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 권한대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니 의회 독재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 야당 독재죠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적어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어떤 권한은 같이 정지되는 자연인 누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 부여된 어떤 권력 작용 자체가 정지되는 모순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이거네. 그리고 법의 일반 이제 시청자들분께서는 이제 법률이나 이런 거 보실 때요. 특히 헌법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죠.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의 해석을 그시마다 누가 유권적인 해석을 해줄 것이냐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이 지금 우리 전국은 탄핵 전국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만일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려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이것을 헌법상 사고로 봐야 되는데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나라는 판단하는 기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수정헌법에는 강요의 과반수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판단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럼 법조문에 이
1차적인 관련 당사자들이 결국 유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했을 경우에 국회는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과 헌법을 위배했는지 발의에 관해서는 1차적 결국 유권 해석을 국회에 주었다고 봐야 돼요. 네. 그걸 최종으로 인용할 것이냐 말까는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 권한대행으로 국무총리를 못을 박았다라면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차적 유권 해석은 결국 국무총리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차적인 지금 그 야당도 지금 약간 정략적이에요. 보면 처음에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경제부총리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야당이 경제부총리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한 것 같아. 그래서 경제부총리를 바꾸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가 야 이거 잘못하면 말려들겠다. 예. 그래서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아예 인사권이 없다. 권한대행에게. 예. 라는 식의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어제만 해도 무슨 마사회라든지 이 산하단체 몇 군데에 말하자면 임명을 했죠. 예. 그러자마자 야당에서 야 무슨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하냐 하는 식의 반발을 내놓은 거 보면 야당도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는 논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권한대행의 그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민병두 네, 동댕이. 첫 번째 쟁점. 황교안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무제한설에 따르자면 행사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저는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럼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여기서부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법률안을 거부를 했었을 때 그 법률안을 끝까지 관철을 시키려면 다시 국회가 제의를 해야 돼. 제2에서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2 과정을 가게 돼버리면요. 논리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야당이 만약에 그 루트를 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면 그럼 다른 루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겁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이 없는 권한대행에 불과한 자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신청하게 될 텐데 그럼 결국 또 이제 그것이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돼서 그 재판이 나올 때까지 어차피 그 법률안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발효가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법률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공표를 하고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2요구로 가게 되면 국회의장이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공표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 어느 경우를 가더라도 한쪽은 제2를 가게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무제한설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인정하는 꼴이 되고 권한쟁의로 가게 되면 그건 역시 이 법안이 아주 터털러지로 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한논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 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서 의결돼서 정부로 넘어온다면 한번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총리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제출되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은 어제 잠깐 봤습니다만은 약간 그 위헌적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제한이나 또는 그 제한 여부를 국회가 손에 쥐게 되는 판단자 역할까지. 그래서 사실상 의회 독재를 정당화하는 듯한 또는 의회 독재를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들께서 혹시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의 37조 2항에 일반적인 그 법률 유보가 있죠. 뭐 국가 질서, 공공복리 한다. 그거는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권 관련돼서만 적용되는 조문이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사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 번 주장하죠.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에 통치구조
권력 분립에 관한 것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권한대행에 관해서 헌법이 법률 유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법률로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법률이 없어도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수많은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 그냥 엎어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제 주장인데요. 근데 어쨌든 학설상으로는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문제를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말하자면 민주적 정당성 문제라기보다도 물론 뭐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임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권한대행은 예를 들어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돌아올 기까지의 임시적이라고 하는 한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임시적 권한대행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조치를 뭐 단순한 뭐 임명하는 이건 장관의 권한으로 사실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그냥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장관들이 하는 데 있어서 뭐 권한대행에게 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면 복권이라든가 무슨 뭐 개전의 선포라든가 하는 중대 권력 행위에 있어서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왕의 기한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태를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가 생기는 것까지도 이 임시기구가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어차피 그런 문제는 주필님, 결국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어떤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이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했었을 때 정배치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하기는 논란이 되겠군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제한서를 취할 경우에 그 어디까지 제한하느냐는 기준이 없습니다. 복잡한 논쟁이 필요하군요. 결국 그 제한서를 취한다 하더라도 내 권한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의 1차적 유권 해석 기관도 결국 총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논점 한번 보십시오. 이 대선 주자들의 출마 가능성인데요. 이 공직선거법에 보시면요. 자, 35조에 보궐선거 등이란 표현으로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라는 말과 보궐선거 등이란 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는 보궐선거 등인데요. 53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90일 전까지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국회 기득권이죠. 국회의원은 언제나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고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2항에 이게 있습니다.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한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그러면 2달 안에 대통령 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달 뒤에 선거일을 권한대행이 공표를 하고 그 선거일을 기점으로 30일 전에 자기 직에서 다 사퇴를 해버리면 대선에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연임이 가능하죠? 예. 아, 대선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뭐 혹시나 국민들 입장에서 뭐 누구는 못 나오고 누구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라면 오늘 방송을 보시고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인용이 되었을 때 30일 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30일 이전에 그만두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권한대행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경제부총리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때 권한대행의 사퇴 행위는 뭐로 규정이 되나요? 그것도 뭐 하야는 아니고 그냥 권한대행의 하야입니다. 권한대행의 하야입니다. 어차피 자기 사직서를 제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는 그렇습니다. 것이군요. 예. 예,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해석론적으로 권한대행이 다음 선거일까지 공표를 했으면 그것까지 관리를 하라는 게 헌법의 정신 아니냐. 권한대행이 사임을 해서 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금지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가능하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단체장들도 가능하다고 해석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새로 선거일이 발표가 되면 그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사퇴하면 바로 대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제는. 예, 그 다음에 다 텍스트가 있나요?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아까 말했던 탄핵 심판 결론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 나왔을 때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얘기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동국대 김상경 교수님께서 일전에 저한테 근데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황 변호사 말처럼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와 규범이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야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탄핵 자체라는 게 어떤 책임 추궁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된 사람이 사임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로 이제 종결을 시켜버리면 그럼 탄핵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건 이제 정치적 결과이고 정치적 결과이고 대통령의 스스로의 지위를 포기하는 하야 여부는 탄핵의 절차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는 교수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하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성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야를 하게 돼버리면 이제 물론 탄핵 소추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탄핵 들어가면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임도 안 되고 사임도 안 되고. 국가공무원법인가 뭐 보면은.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징계를 위한 그런 거죠. 그러면은 뭐 범죄 행위를 밝혀서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지 마음대로 뭐 난 물러나겠어 하면은 모든 걸 덮어버려야 되는 하는 이제 일반론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일반론이 때문에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해도 그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인데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만 많은 헌법 교수님들이 바꿀 수 없다고 네 주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과연 국회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그걸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즘에 헌법 공부를 참 다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법이라는 것과 독일에서는 이거를 졸렌이라 그러죠. 규범, 그다음에 사실, 자인의 영역 이게 교차하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 것인지. 근데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새로 공부해야 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상태인데. 확실히 법 공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독일 얘기도 하셨고 독일에서는 이 입법 시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매년 이제 말하자면 가을 입법 시즌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입법 기간에 생겼던 말하자면 민법 해설, 형법 해설 이런 책들이 아주 싸게 나와요. 아주 싸게 나오고 몇 주일 동안 말하자면 그 판매 베스트셀러 순위에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집안에 좀 뭐 중산층으로 조금 뭐 고등학교 이상 나왔다. 그렇게 되면 집에 가면 매기 나오는 그 해의 어떤 법 개정 결과들을 가지고 그 책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지하철 다니면서 보고 집에다 갖다 꼽아 놓죠.
그래서 필요할 때 보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헌법조차도 집에 한 권씩 있나요? 없죠.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의식이 너무 없고 정치 과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것도 마치 광장에서 데모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법치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광장에서 횃불 드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법치 개념이 없습니다. 주필님께서 계속 몇 번에 걸친 칼럼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칼럼을 하셨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건 민주적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것이 무슨 광장에 나가서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방법을 그 방법이 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라든가 또는 기타 청원이라든지 하는 법률적 절차들이 있죠. 그 방법에 의해서 그 권력이, 국민의 권력이 표현되는 거죠. 들판에 나와서 뭐 데모한다고 그게 무슨 그 표현 방법이다. 택도 없는 얘기죠.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가장 일반 국민들과 괴리가 컸던 법조문이 그 대한민국 헌법 1조입니다. 왜냐하면 법과대에서 그 조문은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 의미도 없고 그런 조항을 두고 있는 헌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당연한 절차. 민주적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국민이라는 것은 보편적 국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글이 나와서 촛불 든 그 개개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들조차도 그걸 표현할 때는 다 선거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지. 그 몇 명 모였다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성이다. 누가 그 사람들을 뽑아주었나? 안 뽑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짜잘한 논점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이제 특검이 시작되는데요. 그 대통령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게 다수설인데 그 다수설에 따를 때에도 강제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 임의 수사만 가능할 것이냐 또 나눠집니다. 강제 수사라는 것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걸 말하는 건데요. 근데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것도 임의 수사만 가능하다라는 게 또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의 마지막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건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이 돼요. 그 내란이나 외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또는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 수사가 가능하죠. 근데 무슨 최순실은 무슨 이런 사건이다 이런 건 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저도 요즘에 이제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주필님. 그 주필님 말씀 듣고 이제 제가 헌법 가만히 쳐보니까 굳이 내란이란 외환이란 말을 적어둘 이유가 없어요. 적어놨죠. 내란 외환. 그러니까 그 내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박사모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야당이 엄밀한 의미로 보면 내란의 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박사모를 총동원해가지고 국회를 포위해서 극렬한 압력을 주면서 어떤 대통령이 요구하는 어떤 뭐 국회를 굴복시키거나 무슨 이런 걸 하면 그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란죄에 대해서 국회가 항변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외환의 죄거든요. 그때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겁니다. 근데 또는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무슨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걸 특검을 동원해서 형사소추를 하고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런 것 자체는 저는 지금 뭔가 중대한 착오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국정의 연속성과 대통령의 임기 보장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헌법에 담아뒀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상으로 그동안 많이 다르게 해석을 해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중대한 착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헌법학자들이 상당수가 이제 정치에 매몰되어서 그게 가능한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이 사소한 형사 절차
형사법적 문제로 걸게 되면 끊임없는 분쟁 상태와 끊임없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그 제한의 욕구를 정치가 느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올가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4.13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이 지금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일반적 형사소추를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누가 될지 모르고 국회가 말하자면 대통령에 맞서는 세력으로 점령이 되면 언제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그대로 제도화하는 그 제도 때문에 불안정성이 유도되는 그런 결과에 오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든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대한 헌법유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주필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람이 원래 알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알고 저지르는 건 조금 제어가 되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악랄하게 더 어떤 모 정치인이 헌법재판소가 만약 기각을 하면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 변호사 출신인데 말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얘기, 문재인 이게 어떻게 머릿속에서 가능한 건지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내란적 발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란의 발언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대한 발언이어서 뭐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정규제 TV를 볼 리가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저로서는 그분에게 신중하게 권고해 드릴 따름이죠. 뭐 그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내란적 발언이어서 조심하시라 하는 얘기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네요. 최소한의 리갈 마인드조차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반대 견해를 갖고 있다면 뭐 그래도 뭐 제한설이니 무제한설이니 이런 식으로 법적 테두리에서 논의를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법률가가 법률의 틀을 깨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지 그건 참. 그 언론들도 그 문제를 지적을 잘 안 하죠.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되면 내란의 죄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법률가 출신인데 좀 법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군중의 함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군중의 함성에 있게 되면 우리가 저 남미국가로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실 그 점잖은 얼굴은 점잖게 생긴 분이 그렇게 막 가는 얘기를 거칠게 내뱉어서 저희들을 좀 당혹해 하고 있는데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말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춥다니까 옷을 단단히 입고 좀 다니시고. 네, 고맙습니다. 주필님도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